러시아 병사 3명이 총 든 사람이 아니라 바퀴 달린 기계 앞에서 손들었다는 얘기. 이거 웃고 넘길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 13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앞바다에 무인 상륙정 한 척이 조용히 물살을 갈랐어요. 러시아 레이더는 이걸 못 봤습니다. 16km 오픈 워터를 그대로 잠행해서 킨번 스핏이라는 좁고 긴 모래사장 앞에 도착합니다. 뱃머리 문이 내려가고요. 궤도가 달린 전투 로봇 한 대가 스르륵 굴러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진지에 기관총을 갈기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예요. 사람은 한 명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걸 그냥 우크라이나가 첨단 무기 자랑 좀 하는 그림으로 보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다르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러시아는 이걸 못 막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이 다음에 재현될 무대는 어디일까요? 두 가지 질문 붙잡고 표면 아래로 세 층 내려가 봅시다. 일단 웃긴 얘기 하나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크라이나 어부 한 분이 러시아 정찰 드론이 물 위로 낮게 떠 있는 걸 발견하고 손에 든 물고기를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 드론이 물고기 맞고 떨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 시스템을 굴린다는 러시아군이 어부 손에 들린 물고기 한 마리한테 조롱당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전쟁의 온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 무기 하나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병사의 역할이 어디까지 밀려나는지 보여주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예요. 솔직히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국내 지상파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크라이나 로봇 활약 정도로 그쳤어요. 정작 이 그림이 한반도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각도에서 짚은 분석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각도까지 밀고 가보려고 해요. 세 층으로 갑니다. 첫 번째, 표면. 실제로 어떤 작전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 동기. 우크라이나는 왜 하필 이 방식을 선택해야만 했는가. 세 번째, 결과. 지금 누가 이걸 지켜보고 있고 다음 무대는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킨번 스핏이라는 곳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흑해와 강하구 사이에 걸린 길이 10km짜리 좁고 긴 모래지대예요. 이 좁은 땅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사실상 거대한 관문의 열쇠거든요. 러시아가 여기를 잡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의 두 큰 항구인 미콜라이우와 헤르손이 바다에서 완전히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이 스핏을 포병과 미사일 발사대로 써서 근처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계속 두들겨 왔어요. 이걸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에도 일부 러시아 진지를 밀어내고 전략 지점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반도 곳곳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겁니다. 지뢰밭 위로 병사를 걸어 들여보내는 건 사형 선고니까요. 무인 상륙정은 모듈형으로 설계됐어요. 뭐든 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궤도형 전투 로봇을 실었죠. 배가 흑해 16km를 러시아 레이더에 안 걸리고 넘어옵니다. 얕은 물에서 프로펠러가 바닥에 안 긁히게 정확히 그 지점에 멈추고요. 이 전체 과정 동안 조종사와 배 사이의 통신이 한 번도 안 끊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킨 게 이번 작전입니다. 로봇 자체 얘기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로보니어스가 만든 리스트링스라는 모델로 알려졌어요. 궤도 덕분에 킨번 스핏에 물러 터진 모래 위에서도 잘 움직입니다. 몸체가 낮고 널쩍해서 레이더에도 눈에도 잘 안 잡혀요. 위에 얹은 총은 클래식한 칼라시니코프 7.6 2mm 기관총입니다. 몇 킬로 떨어진 조종사가 카메라 화면 보면서 러시아 진지에 그대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마치 자기가 현장에 서 있는 것처럼요. 이걸 실행한 부대가 우크라이나 123 영토 방위여단입니다. 7월 13일 우크라이나군 공식 발표에서 세계 최초로 이런 방식으로 실행된 전투 임무라고 못 박았어요. 이 발표 문구가 왜 중요하냐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함정을 친 적은 있었고 지상 로봇으로 지뢰 제거나 정찰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을 한 작전 안에서 이어 붙인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남부 최고 요충지 중 하나에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바다 건너 총을 쏜 거예요.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이 자리도 이제 우리 사정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흘 뒤인 7월 17일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번엔 남부 훌리아이 폴레 전선이었어요. 33 돌격연대 소속 로봇 유닛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절차가 정형화돼 있어요. 경찰 드론이 먼저 지역을 스캔합니다. 러시아군이 어느 건물에 숨어 있는지 파악하고 로봇이 갈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그립니다. 부비 트랩까지 사전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궤도형 로봇 2대가 투입됩니다. 이번엔 드로이드라는 우크라이나산 모델이었고 위에 얹힌 총은 미국제 브라우닝 중기관총이었어요. 로봇들이 조용히 접근해서 정직거리를 유지하고 화력을 쏟아붓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위에 무전으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해요. 쏘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런데 계속 막고 있다. 병사 한 명이 견디다 못해 옆 건물로 뛰어가려 했는데 이번엔 위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병사를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진지들도 하나씩 정리됐어요. 연대 발표로는 그 구역 러시아군은 전멸이었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성공 스토리 두 건이 아닙니다. 2026년 초에 우크라이나는 이런 지상 로봇을 월칠 500회 임무에 투입하고 있었어요. 6월엔 이 숫자가 월 16, 600회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상반기에만 6만 6천의 전투 임무를 이 기계들이 소화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목표를 이미 훨씬 높이 잡았어요. 연호만 대 생산입니다. 2022년 발주 물량은 벌써 2만 2천 대를 넘겼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런데 표면만 봐도 이미 실험 단계는 지났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쯤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으실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기술 우위로 러시아를 압도하는 그림, 여기서 이야기 끝내면 편하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진짜 문제를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왜 이걸 해야만 했느냐?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데브드로이드 CEO 유리 파리츠키의 발언을 인용해 보면 답이 아주 냉정합니다. 러시아는 사람 보내는 게 쌉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 예비가 부족하니까 기계를 만듭니다. 이거 한 문장에 이 전쟁의 뼈대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짚어야 할 사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초 동부전선 리만 근처에서 러시아 병사 3명이 앞에 다가온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에 그대로 항복했어요. 인류 전쟁사에서 최초로 보병이 원격 조종되는 지상 차량에 무기를 내려놓은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아니, 병사가 병사한테 손든 게 아닙니다. 기계 앞에서 손든 겁니다. 이게 어떤 감각인지 다들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상대가 있긴 있는데 그 상대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도 죽는 것도 아니고 협상할 상대도 없습니다. 이 감각이 왜 문제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봅시다. 우크라이나 로봇 경제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파리츠키 발언을 다시 인용하면 로봇 한 대가 파괴되기 전까지 평균치 8회 임무를 완수한다고 해요. 그리고 임무 하나당 비용이 표준 드론 한 대 값 정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 진지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데 붙는 비용이 옛날 방식보다 훨씬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사람 한 명 훈련시키는 비용,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 유족 보상 비용, 그 사람이 앞으로 벌었을 세금 손실, 이걸 다 합치면 인간병사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원이거든요. 로봇은 죽어도 이 청구서가 안 붙습니다. 여기 우 하나 얹어보겠습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에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흑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 반대 그림이에요. 거위값도 안 되는 오리떼를 계속 보내서 상대방 금고를 서서히 비우는 방식입니다. 거위를 죽여서 불을 얻는 게 아니라 값싼 오리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층은 심리전 메커니즘입니다. 러시아 병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원거리 저격에서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대체하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이 감각이 병사의 안전 감각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개판이에요. 왜 개판이냐면 대응할 논리 자체가 안 잡히거든요. 인간 대 인간이면 전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모퉁이에서 언제 기계가 굴러나올지 모른다는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병사는 24시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이 상시 긴장 상태가 몇 주만 지속돼도 사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이 그림에 대응하려면 방어 태세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해안선 방어, 참호 방어, 도시 방어, 이 모든 걸 소형 기계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가정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해요. 이게 이미 지친 러시아군한테 얼마나 큰 짐인지 굳이 상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전선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우크라이나 3군단 사령관 안드리 블레츠키 준장 발언을 보면 로봇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는 올해 말까지 전선 보병 요구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밀집 보병 대형이 존재해야 할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풀고 가야 됩니다.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 크게 뒤처졌다. 이 통념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키이우 소재 싱크탱크 스테이트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는 20개 이상의 제조사에서 32개 이상의 지상 전투 로봇 모델을 이미 개발해 놨어요. 이 중 20개 모델은 이미 전선에 투입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리에르라는 러시아 궤도형 로봇은 200kg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고 중기관총이나 화염 방사기까지 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조사 절반은 서방 제재 사정권 받기라 생산 확장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전자부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러시아가 밀리는 이유는 뭐냐? 통신 안정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자전 능력에 러시아 로봇들이 조종 신호를 자주 잃어요. 그래서 작전 반경이 심각하게 짧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고 넘길 게 아닙니다. 항공 드론에서 처음엔 우크라이나가 앞섰죠.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러시아가 격차를 상당히 좁혔습니다. 지상 로봇에서도 같은 곡선이 안 그려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을 실전 학습장으로 쓰고 있어요. 실패한 로봇, 실패한 통신 방식, 격추당한 경로. 이 데이터가 다 러시아 방산 시스템으로 흡수됩니다. 3년 안에 러시아 지상 로봇이 지금 우크라이나 수준까지 올라올 가능성 아무도 못 배제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부터는 로봇 대 로봇의 전쟁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뒤로 빠지고 기계끼리 부딪히는 그림입니다. 이 단계에 먼저 도달한 쪽이 규칙을 씁니다. 뒤늦게 도착한 쪽은 남이 쓴 규칙 위에서 반응만 하게 되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기술 자랑이 아니에요. 전쟁 자체의 모양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적벽대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100만 대군이 왜 무너졌습니까? 화력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상대가 안 오는 곳에서 싸우게 만드는 능력, 강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판짜기, 그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흑해 모래사장에서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 그림이에요. 러시아의 병력 규모, 화력 우위, 전통적 강점들, 로봇 앞에서 왜 이게 다 무의미해지는지 이 하나로 정리됩니다. 강한 군대가 갑자기 약해진 게 아닙니다. 강한 방식 자체가 낡은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뉴스 접하시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러시아 병사 3명이 로봇 앞에서 손든 그 장면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시대 전환의 첫 컷이었던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잠깐 얹어보겠습니다. 러시아군 규모 세계 몇 위, 화력 몇 위, 이 숫자들이 지금 그 임금님 옷 같은 겁니다. 아직은 대놓고 옷 안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누군가는 이미 그 옷이 벗겨져 있다는 걸 봤어요. 우크라이나 조종사 몇 명이 흑해 모래 위에서 그걸 봤습니다. 역사 얘기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왜 이겼습니까? 병력이 더 많아서였습니까? 아니면 훈련이 더 좋아서였습니까? 둘 다 아니었어요. 한옥선이라는 상대가 예상 못한 플랫폼을 먼저 만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낮고 튼튼한 배 위에서 왜군 안택선을 하나씩 정리한 거예요. 지금 흑해 모래사장 위 그 로봇 하나가 그때 그 판옥선의 21세기 버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는 판옥선 만든 쪽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쪽이냐는 거죠. 전 세계 군대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올해 독일이 전투 로봇 2,000대를 발주했습니다. 유럽 군사 조달 역사에서 이런 종류로는 최대 규모급 계약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실상 세계 최대의 로봇 전투 실험장으로 기능하고 있고 각국 국방부와 방산 기업들이 이 실전 데이터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반도 각도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일단 인구 곡선부터 보시죠.
한국의 20대 남성 인구는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병력 예비 규모가 앞으로 10년 안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국방부 발표 자료만 봐도 답이 나와요. 상비 병력 50만 유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이 계산은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재래식 충돌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 보낼 여유가 우리한테 얼마나 있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가 러시아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에 가깝습니까? 인구 구조만 놓고 따져보면 우크라이나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져요. 두 번째, K방산의 현 주소예요.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이 정면으로 다뤄진 적 있습니까?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얼마 팔았다는 뉴스는 매주 나옵니다. K 전차 수출 계약, FA 50 경공격기 계약, 이런 뉴스는 헤드라인을 장식해요. 근데 다음 세대 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무인 지상 시스템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 얘기를 짚는 분석이 지상판 뉴스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자주포는 잘 만드는데 다음 판이 어디서 짜이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 대화가 얇습니다. 물론 국내 방사 학다디만 그다지 무인 시스템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반년 만에 6만 6천의 실전 임무를 소화하는 동안 우리는 실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격차는 회의실 자료로 안 메워져요. 세 번째, 북한 변수예요. 북한 무인 시스템 개발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한 협력 채널이 지난 2년 사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학습한 로봇 전투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든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걸 흡수하는 속도는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규제도 예산 승인 절차도 여론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요. 네 번째, 동맹 변수도 있어요. 트럼프 이기 미국이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규모를 두고 한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미군 지상 병력이 조정된다면 그 공백을 뭘로 메울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무인 지상 시스템이 답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논의가 국가안보 담론의 중심에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물론 균형은 잡아야 됩니다. 로봇이 은탄화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준이 본인이 이걸 인정했어요. 로봇이 인력 요구는 줄이지만 지형을 점령하고 유지하는 건 여전히 보병 몫이라고요. 게다가 로봇 기관총도 재미 걸리고 배터리도 방전됩니다. 이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아직 없어요. 완전 전환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전환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거고 이 시작점에서 준비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의 격차는 10년 안에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킴번 스핏 10km 모래사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 이 영상 시작할 때는 그냥 지리적 지점이었어요. 흑해 남쪽 어느 좁은 모래 스트립. 지금 다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다음 전쟁의 프리뷰 화면이었어요. 러시아 병사 3명이 로봇 앞에서 손든 그 장면, 처음엔 조롱거리처럼 다뤄졌죠. 지금 다시 보면 그건 인간 병사 시대의 첫 조종 소리였을지 모릅니다. 어부가 물고기 던져서 러시아 드론 격추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웃겼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면 그건 인간이 기계 상대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장면 중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그 어부의 물고기 이후에 기계는 더 이상 어부한테 안 잡히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다음 세대 드론은 어부가 던진 물고기를 카메라로 인식하고 회피하고 그 어부의 좌표를 기록할 겁니다. 이게 3년 안에 벌어질 그림이에요.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병사가 언젠가 저 자리에 서 있게 됩니까? 아니면 저 자리에 우리 기계가 서 있게 됩니까? 이 준비가 지금 이 시점에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흑해 모래사장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 그림이 한반도의 어느 날 아침에 재현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날 무엇을 준비해뒀어야 했느냐? 이 질문이 남습니다. 역사는 비대칭 전환기에서 늘 같은 답을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먼저 움직인 쪽이 다음 30년의 안보 지도를 그렸습니다. 항공모함 도입기가 그랬고 스텔스기 개발기가 그랬죠. 격차가 벌어지고 나면 따라잡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뒤처진 쪽은 계속 반응만 하는 위치에 놓여요. 이 얘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시점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이 그림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같이 추적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K방산의 무인지상 시스템 현주소를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